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제4과목입니다. 1교시의 4과목 필수과목이죠. 이상심리입니다. 이상심리 문제는 우리가 진단기준 DSM-5의 진단기준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문제는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생각보다 잘 풀린다 라는 생각을 수험생분들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전반부 7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8번 문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76번 문제는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상심리학적 관점은 입니다. 전반부 13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생물학적 관점, 의학적 관점이라고도 하고요. 인지적 관점, 현실치료적 관점, 정신분석적 관점, 행동적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의 동그라미. 두 번째, 신체적 동그라미. 세 번째가 결정적이죠. 뇌의 생화학적 이상. 답은 1번이죠. 생물학적 관점이 됩니다. 이상행동을 하나의 질병 과정으로 보고요. 신체적 원인론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신장애는 뇌의 생화학적 이상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가정하는 게 바로 생물학적 관점, 의학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설을 잠깐 보시면 이상심리의 생물학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생물학적 입장은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주요한 생물학적 요인으로, 그 다음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유전적 요인, 뇌의 구조적 결함, 신경 전달 물질이나 뇌분비 계통의 신경 화학적 이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물학적 관점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유전적인 거, 뇌의 구조적인 거, 신경 전달 물질이나 신경 화학적 이상, 뇌분비계,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과 정상,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네 가지가 있죠. 적응 기능의 저하와 손상 맞고요. 주관적 불편감과 고통 맞고요. 통계적 평균, 통계적 평균으로부터 일탈돼 있으면 이상과 정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규범, 사회문화적 규범, 규범과 기준, 거기에 일탈하면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규범 기준이 네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기역,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해설을 잠깐 보시면 간단하게 해설을 달아드렸는데요. 자,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동그라미 1, 적응 기능의 저하와 손상, 동그라미 2, 주관적 불편감과 개인의 고통, 동그라미 3, 통계적 평균의 일탈, 동그라미 4, 사회문화적 규범 또는 기준, 거기에 일탈하면 이상이 되겠죠. 자, 답은 5번입니다. 이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 평가 분류체계 DSM이 있고 ICD가 있죠. 국제질병분류라고 하는 거. 국제질병분류가 ICD가 됩니다. 자, 통계편람은 DSM이 되고요. 보통 이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여러분 해설에 보면 오답노트가 있는데 그 오답노트에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이상행동에 대한 현대식 분류체계, 이게 이거죠. DSM, 유명하죠. 프로이드 아닙니다. 자, 프로이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오답노트에 보면 크레펠린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 크레펠린. 이분이 많이 기여하셨고요. 미국 정신의학회와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가 바로 이런 것들을 개발했는데요. 미국 정신의학회가 바로 DSM 체계를 개발한 거고요. 세계보건기구가 ICD 체계를 개발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지금 현재는 이거 5번째, ICD는 1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DSM-5는 기존에 사용하던 다축 체계를 폐지했죠. 다축 체계를 폐지했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분류 체계는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의사나 연구자들 간의 소통에 도움을 주어서 불필요한 혼란과 모호함을 감소시켜줍니다. 맞습니다. 분류 체계의 의미가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 오답 노트를 잠깐 보십시오. 오답 노트에서 1번을 보고자 합니다. 이상행동 분류 작업은 18세기까지 매우 초보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19세기 말 독일의 정신의학자 크레펠린에 의해서 정신장애의 체계적 분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분류 체계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주관적이었지만 오늘날의 정신장애 분류 체계로 발전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현재 연구와 임상 장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신장애 분류 체계는 DSM-5와 죄송합니다. 이게 11번째 판까지 나왔네요. ICD-11입니다. ICD-1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나머지는 참고하시는데 4번도 한번 보시면 다축 진단 체계는 폐지됐다고 말씀드렸죠. 다축 체계는 임상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용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DSM-5에서는 DSM-Force 4번째 판까지는 다축 진단 체계를 활용했어요. 5에서 2013년에 5에서는 폐지가 됐는데 이러한 비판점을 수용하고 의학과 정신장애 간의 인위적인 구별을 없애기 위해 다축 체계를 폐지하게 됩니다. 자, 되셨습니다. 다축 진단 체계 폐지는 시험에 많이 나온 거니까 잘 알아놓으세요. 답은 5번입니다. 79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DSM-5의 장애는 뭐냐? 과잉행동장애냐? 특정학습장애냐? 틱장애냐? 해리성 기억상실이냐? 양극성 장애냐? 자, 읽은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대요. 이걸 읽기장애라 합니다. 답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특정학습장애입니다. 특정학습장애, 이게 바로 신경발달장애 안에 있는 거죠. 신경발달장애 안에 있는 겁니다. 신경발달장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덧셈, 뺄셈 등 연산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 이건 산수장애라고 합니다. 산수장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철자법에 어려움이 있답니다. 이거는 쓰기장애입니다. 읽기장애, 산수장애, 쓰기장애 이런 것들을 특정 학습장애라고 말하죠. 답은 2번입니다. 자, 해설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설을 달 때, 이게 이상심리 해설을 달 때 하위 유형을 좀 적어 드립니다. 한번 보셔요. 그런 것은 형광펜 밑줄 쫙 그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하위 유형 문제가 많습니다. 신경발달장애 하위 유형에는 쭉 밑줄 시작,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그 다음에 특수학습장애, 운동장애가 있습니다. 이 운동장애 안에 틱장애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있죠. 틱장애는 운동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장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8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 문제는 바로 앞에서 했잖아요. DSM-5의 신경발달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의사소통장애 있었죠. 지적장애 있었죠. 이식증? 아니죠. 이식증 아니에요. 자, 이식증은 우리가 이제 급식장애에 들어가죠. 급식. 거기 해설해 보면 급식 및 섭식장애에 들어간다. 급식 및 섭식장애에 들어간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이식증은 이 영양성 물질을 먹는 걸 말하잖아요.
거기 해설을 보시면 이식증은 적어도 1개월 동안 비영양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먹는 장애라고 합니다. 비영양성 물질을 먹는 장애를 이식증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1개월 이상. 이 정도만 적어 놓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있었고요. 운동장애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특정 학습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신경발달장애 하위용으로 정리가 끝나게 되겠죠. 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81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우울장애에 대한 겁니다. 우울장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월경전 불쾌감장애,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우울장애와 양극성장애,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입니다. 자, 월경전 불쾌감 장애는 월경이 시작되기 1주 전, 그래서 월경전입니다. 1주 전에 여러 가지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요 우울장애입니다. 우울한 기분, 동그라미 1,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동그라미 2. 이 증상은 필수적이어야 됩니다. 우울한 기분 또는이에요. 또는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은 필수 증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성 우울장애는 이 숫자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지속성 우울장애는 적어도 2년 동안 하루에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있어야 되고요.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우울한 기분으로 2년 동안. 지속성 우울장애 맞습니다.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는 같은 범주 아닙니다. 포스에서는 같은 장애였어요. 그러나 DSM-5에서는 구분되었습니다. DSM-5에서 구분됐다. 주요 우울장애가 있고요. 양극성 장애가 있습니다.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분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파괴적 기분조절 부정장애의 주요 특징은 만성적, 고도의 지속적 과민성입니다. 만성적, 고도의 지속적 과민성입니다. 그게 바로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라고 합니다. 기분 조절이 안 되는 걸 말해요. 분노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81번 문제 해설을 잠깐 보십시오. 81번 해설을 보시면 심화학습에 월경전 불쾌감 장애 진단 기준을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도 넣어드렸습니다. 자, 월경전 불쾌감 장애의 밑줄 친 것만 볼게요. 대부분 월경 주기에서 월경 시작 1주 전 그 자리 현관펜 밑줄 전에 다음의 증상 가운데 5가지 또는 그 이상의 시작되어 월경이 시작되고 수일 안에 증상이 호전돼야 됩니다. 그리고 월경이 끝난 주에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월경전이 붙은 겁니다. 자, 그 다음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에 들어갑니다. 언어적 또는 행동적으로 표현되는 심한 분노 발작의 현관펜 밑줄. 심한 분노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상황이나 촉발 자극의 강도나 기간에 비해서 현저하게 과도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과민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되셨죠? 분노 발작은 발달 수준의 부적절한 것이어야 되고, 분노 발작은 평균적으로 매주 3회 이상 나타나야 합니다. 매주 3회 이상. 그런 것이 바로 이것과 연관성이 있네요. 자, 매주
3회 이상 나타난다. 한 번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매주 3회 이상 쭉 나타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분노, 발작 사이에도 거의 매일 하루의 대부분 짜증이나 화를 내며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위 1번부터 4번까지의 증상이 12개월 이상 나타나야 됩니다. 12개월 이상, 1년 이상 나타난다. 상당히 만성적이죠. 1년 이상 나타나야 하며 1번, 4번 증상 없이 진행 기간이 연속해서 3개월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세요. 답은 4번입니다. 8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82번 문제는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의 진단 기준인데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자, 환각은 양성 증상입니다. Y된 언어도 양성 증상입니다. 음성 증상이 따로 나왔고요. 불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입니다.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양성 증상은 망상, 환각, 와해, Y된 행동, Y된 언어, 그 다음에 긴장증적 행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양성 증상입니다. 음성 증상이 있습니다. 무쾌감증, 무언어증, 무의욕증, 빈곤한 언어. 빈곤한 언어가 무언어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분마된 정서, 감퇴된 정서 표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음성 증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82번의 해설을 잠깐 보십시오. 조현병은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양성 증상은 도파민, 아시죠? 도파민의 과다입니다. 여기는 뭔지 아세요? 도파민의 부족입니다. 도파민이 조현병과 연관성 있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과다할 때는 양성, 부족할 때는 음성입니다.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해설을 보면 조현병은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성 증상은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와 행동 등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정상적으로는 잊지 말아야 되는 증상을 가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양성 증상이라고 한다. 한편 음성 증상은 언어의 제한, 흥미와 에너지의 결여, 무논리증, 무욕증, 정서적 둔마 등으로 그 다음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정상적으로 있어야 하는 특성이 부족한 걸 말합니다. 그것을 음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타났다. 양성 증상이에요. 있어야 될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음성 증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불안은 상관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조현병 문제는 안 나올 데가 없죠. 자, 8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주요 우울장애가 나왔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첫 번째, 증상이 물질이나 약물의 효과는 아니어야 되죠.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증사파나 경조증사파가 동반되면 양극성 장애가 됩니다. 이것은 양극성 장애가 됩니다. 조증이 나타난다. 양극성 1형입니다. 경조증이 나타난다. 양극성 2형입니다. 물론 여기에 주요 우울장애가 같이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또한 양극성 1형은
조증사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조증사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조증사파만도 가능하다. 양극성 이경은 이 정도 노트에 놓으시고요. 거의 매일 불면이나 과다수면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는요,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죠.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조증사파, 경조증사파는 양극성 장애에 대한 설명이니까 잘못된 겁니다. 주요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구분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여러분 해설을 잠깐 보면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이 진짜 길거든요. 그걸 제가 압축해서 넣어드렸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주요 우울장애 증상을 정리하면 여기서 끊어보세요. 우울감과 절망감, 흥미나 쾌락의 현저한 저하, 저하되거나 증가된 식욕과 체중, 수면량의 감소나 증가, 신체적 초조 또는 활동 속도의 지체, 성욕의 상실이나 피로감, 부적절한 죄책감과 책임감, 무가치감, 집중력의 저하 또는 우유부단함,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사회적 직업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증상을 주요 우울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서 그랬죠. 우울감하고 그 다음에 흥미의 저하, 즐거움의 저하, 이것은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했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과민한 기분으로 이 주요 우울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